진실의 그림자, 루블리오프카의 미스터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실의 그림자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러시아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 루블리오프카의 호화저택에서 벌어진 의문의 살인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건의 주인공은 러시아 최대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의 CEO이자 60세의 성공한 남성, 빅토르 볼코프입니다. 그는 모스크바 외곽의 부촌 루블리오프카에 위치한 500만 달러 상당의 호화저택에서 3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전 볼쇼이 발레단 무용수 출신의 아내 아나스타샤 볼코바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 자녀를 두었고 그들 모두 러시아 최고의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는 완벽한 가장이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2009년 1월 그의 삶은 비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누가 왜 빅토르 볼코프를 살해했을까요? 그의 호화로운 저택에는 어떻게 침입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을까?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 빅토르 볼코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실을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1월 19일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빅토르 볼코프는 이른 아침부터 자신의 서재에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었고 이메일을 확인하며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바쁜 하루가 예상되었지. 그는 그 주말에 시베리아에 있는 여동생을 방문하고 돌아올 예정인 아내 아나스타샤와 오랜만에 오붓한 시간을 보낼 계획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평화로운 아침은 잔혹한 침입자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 누군가가 저택 1층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뚫고 침입했습니다. 침입자는 2층에 있는 빅토르의 서재로 올라가 구멘 마카로프 권총으로 그의 가슴을 정확히 겨냥해 단 한 발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그의 심장을 관통했고 그는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침입자는 그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은 채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빅토르의 시신은 오전 9시 30분경 시베리아에서 돌아온 아나스타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빅토르가 바빠서 마중 나올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평소와 달리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2층 서재로 향한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이 의자에 축 늘어진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컴퓨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 계산이 적힌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비명을 지르며 112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몇 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고 즉시 저택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동기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이 잔혹한 살인사건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누가 왜 이토록 성공하고 존경받는 인물을 살해한 것일까요? 범인은 어떻게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 의문들은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 이고르 세르게예비치 경감과 그의 팀을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리고 억울하게 죽어간 한 남자의 복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붓기로 다짐했습니다. 이고르 세르게예비치 경감은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경찰청 강력반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며 수많은 강력범죄를 해결해온 유능한 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관찰력과 끈질긴 집념으로 유명했고 범인을 잡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적인 형사였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그를 모스크바의 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그는 범죄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는 범인이 침입한 경로, 범행에 사용된 무기, 그리고 범행 현장에 남겨진 모든 흔적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빅토르 볼코프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며 그의 인간관계와 그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 강도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범행은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며 범인은 빅토르 볼코프의 일상과 저택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빅토르 볼코프의 아내 아나스타샤를 덮어실했습니다. 그녀는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이고르 경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최근에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으며 그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기 전날 밤에 시베리아에 있는 자신의 여동생을 병문안하러 갔으며 그날 새벽에 모스크바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아나스타샤의 진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함과 초조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남편의 죽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빅토르 볼코프의 회사 동료들과 이웃들도 탐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빅토르 볼코프를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가정적인 남편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누구에게도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탐문을 통해 빅토르 볼코프가 겉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다시 한번 범행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는 범인이 남긴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서재 책상,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에는 빅토르 볼코프의 신분증과 현금, 그리고 낯선 여자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아나스타샤가 아니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사진 속 여자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진관을 수소문한 끝에 사진이 모스크바 시내의 한 사진관에서 인화된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사진관 주인을 덮러실했고 사진 속 여자가 스베틀라나 모로조바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스베틀라나 모로조바가 빅토르 볼코프의 내연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 모로조바를 찾아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즉시 스베틀라나 모로조바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 모로조바가 모스크바 시내의 트레티아코프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를 덮러실하기 위해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고르 경감이 미술관에 도착했을 때 스베틀라나는 전시회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스베틀라나에게 자신이 경찰이며 빅토르 볼코프의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빅토르의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빅토르와 자신이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스베틀라나의 진술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에게 빅토르가 죽던 날 알리바이를 추궁했고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미술관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미술관 직원들을 탐문하여 스베틀라나의 알리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스베틀라나가 그날 미술관에서 근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스베틀라나의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누군가와 공모하여 알리바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스베틀라나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며 그녀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스베틀라나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빅토르 볼코프와 결혼한 사이였으며 그들은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서 주말마다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빅토르에게 2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아나스타샤와 이혼하고 자신과 정식으로 결혼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스베틀라나가 빅토르의 죽음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가 빅토르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그를 살해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베틀라나를 체포하여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스베틀라나를 덮러실하며 그녀의 범행 동기와 알리바이를 추궁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고르 경감이 제시하는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빅토르가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아나스타샤와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그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빅토르가 죽던 날 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아파트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빅토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빅토르는 그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격분한 스베틀라나는 미리 준비해둔 권총으로 빅토르를 쏘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범행 후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미술관으로 돌아가 알리바이를 조작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스베틀라나의 자백을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그녀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스베틀라나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루블요프카를 뒤흔든 희대의 살인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빅토르 볼코프의 또 다른 비밀을 밝혀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고르 경감은 빅토르 볼코프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의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낯선 여자의 사진을 또 한 장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아나스타샤도 스베틀라나도 아니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사진 속 여자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카이바노바라는 24살 여대생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카이바노바를 덮으실하기 위해 대학교를 향했습니다. 칸은 처음에는 빅토르 볼코프와의 관계를 부인했지만 이고르 경감이 사진을 보여주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칸은 빅토르 볼코프와 연인 관계였으며 그들은 6개월 전에 소치에서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칸은 빅토르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카의 진술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빅토르 볼코프가 3명의 여자와 동시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카가 빅토르의 죽음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카를 좀 더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카트야 이바노바를 추가 조사하던 중 그녀의 휴대폰에서 의문의 문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자는 카트야의 학교 동기인 드미트리 페트로프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드미트리는 25살의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경제학부 학생으로 카트야와 같은 수업을 듣는 사이였습니다. 문자는 자기야, 우리 계획대로 하자. 그 늙은이 재산 우리가 다 갖는 거야. 내일 모스크바로 간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이 문자를 보고 드미트리가 카트야와 공모하여 빅토르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즉시 드미트리를 체포하여 덮으실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처음에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고르 경감이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카트야와 연인 관계였으며 그들은 빅토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드미트리는 빅토르가 죽던 날 카트야의 지시에 따라 루블리오프카의 저택에 침입하여 빅토르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범행 후 카트야와 함께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드미트리의 자백을 토대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그와 카트야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들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각각 종신형과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지만 동시에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빅토르 볼코프라는 한 남자의 탐욕과 이기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 만능주의와 도덕 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수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이고르 경감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으니 그는 앞으로도 정의를 수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취재하던 탐사보도 전문기자 보리스 넴초프는 빅토르 볼코프 사건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스는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끈질긴 집념을 가진 기자였습니다. 그는 독립 온라인 언론사에서 일하며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폭로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보리스는 빅토르의 죽음, 그 이면에 러시아 정계와 재계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혹을 품었습니다. 보리스는 빅토르의 회사 로스네프트와 관련된 비리 의혹을 추적하던 중 그가 생전에 정계 고위 인사들과 은밀한 거래를 해왔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또한 빅토르가 애국을 명분으로 막대한 자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빼돌렸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보리스는 이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다가가면 갈수록 보리스를 향한 압박과 위협도 거세졌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는가 하면 미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보리스의 집 앞에 폭발물이 설치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스는 굴하지 않고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라며 어떠한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보리스는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로스네프트와 정계의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공개되기 직전 보리스는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내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보리스의 동료 기자들은 그의 유지를 이어받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리스의 죽음은 러시아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사가 아닌 진실을 덮으려는 세력에 의한 타살로 규정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보리스가 생전에 취재하던 로스네프트 비리 의혹과 그의 죽음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확대되었습니다. 보리스의 죽음 이후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시민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보리스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그가 밝히려 했던 로스네프트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정부는 진실을 찾는 사람들을 불순 세력으로 규정하고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또한 로스네프트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향한 사람들의 열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리스의 죽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인,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연대하여 이들은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온라인 청원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실을 외쳤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국제 언론과 인권단체들도 보리스 넴초프 사건에 주목하며 러시아 정부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리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아직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로스네프트 비리 의혹 역시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리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열망에 불을 지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보리스 넴초프,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뿌린 진실의 씨앗은 언젠가 정의라는 이름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정의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고 정의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 사회는 더 큰 어둠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진실의 그림자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건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진실의 그림자.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이고르 세르게예비치 경감은 빅토르 볼코프 사건을 해결한 후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 남자의 탐욕과 이기심이 불러온 비극, 그리고 진실을 덮으려는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종결 후 이고르 경감은 얼마간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TV뉴스에서 보리스 넴초프 기자의 의문사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보리스는 빅토르 볼코프 사건을 끈질기게 추적하던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보리스가 빅토르 사건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다가가고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혹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보리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경찰직을 잠시 내려놓고 개인 자격으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보리스의 동료 기자들을 만나 그의 행적을 추적했고, 그가 생전에 수집했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고르 경감은 보리스가 로스네프트와 정계고위 인사들 간의 검은 커넥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보리스가 남긴 자료들을 토대로 로스네프트의 비리 의혹을 하나씩 파헤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인물들을 비밀리에 접촉하며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에 다가가면 갈수록 그를 향한 위협도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이고르 경감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격렬한 몸싸움 끝에 괴한을 제압했지만
그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괴한은 경찰에 체포되었지만 끝까지 배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 굳은 의지로 진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자신에게 닥친 위협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 위협들이 자신이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찾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로스네프트의 비리를 폭로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이고르 경감과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수집한 증거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로스네프트를 둘러싼 의혹은 일파만파로 확산되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결국 로스네프트 비리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스네프트와 정계의 유착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견고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로스네프트의 비리를 밝혀내기는커녕 오히려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고르 경감과 진실을 찾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며 더욱하게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고르 경감에게 익명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보자는 자신이 로스네프트의 전직 고위 간부라고 밝히며 로스네프트의 비리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제보자와 은밀히 접촉하여 증거를 넘겨받았고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로스네프트가 정계 고위 인사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제보자로부터 받은 증거를 바탕으로 로스네프트와 정계의 검은 커넥션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생중계로 전국에 방송되었고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정부는 더 이상 로스네프트를 비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로스네프트의 CEO와 관련 정계 인사들은 줄줄이 구속되었고 그동안 은폐되었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고르 경감과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끈질긴 투쟁이 거둔 값진 승리였습니다. 이고르 경감은 비록 경찰직을 떠났지만 여전히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의 그림자 팟캐스트를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부조리와 비리를 고발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비록 더디더라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고르 경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앞으로도 진실의 수호자로서 우리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보를 진실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응원할 것입니다. 그 후 이야기 아나스타샤, 빅토르 사후, 그녀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청산하고 모스크바 근교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후회하며 빅토르에게 상처받은 이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보냈습니다. 스베틀라나, 출소 후 그녀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살려 작은 갤러리를 운영했습니다. 그저 그와의 만남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카티아, 카자흐스탄으로 추방된 후 카티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반성하고 다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드미트리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출소 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호 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과 이기심이 빚어낸 비극 속에서도 진실과 정의를 향한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지키고 키워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